이란 종전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가 직접 올린 네 글자예요. 30일 평화 테이블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싸움인데 가장 먼저 발을 구른 건 한국이었어요. 수입 원유의 95%가 이 협상 결과 한 줄에 달려 있거든요. 전쟁 당사자도 아닌 나라가 왜 가장 크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청사복도였습니다. 5월 10일 오전이었어요. 청사안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서류 카트가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이슬라마바드 특유의 뿌연 봄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짧은 게시물 하나를 올렸어요.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단이 보낸 답변을 읽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게시물이 올라간 지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들이 같은 뉴스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렬됐대요. 30일간의 협상 개시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 미국이 이란에 제시하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보낸 그 양해각서가 트럼프 게시물 한 줄로 끝난 거였어요. 이란 종전 협상 결렬.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뉴스 아래에 다른 숫자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95.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10개 중 9개 반이 이 좁은 길목 하나를 통과해요. 해협의 실제 통항 가능 구간이 10km도 안 됩니다. 이 좁은 수로 하나에 한국에너지의 심장이 달려있는 셈이에요. 협상이 결렬될수록 이 길목이 흔들립니다. 이란이 봉쇄를 풀지 않으면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정유소가 멈추고 정유소가 멈추면 주유소가 말라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타는 차, 난방을 켜는 아파트, 공장을 돌리는 기계들, 그 전부가 이 95라는 숫자 하나에 매달려 있었어요. 파키스탄 외교부에서 중동 에너지 담당 공사로 일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 동안 협상 테이블 옆자리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를 오갔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건을 정리하고 양측이 내놓는 숫자들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그 22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얘기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협상 당사자도 아니니까요. 이쪽 세계에서 한국은 그냥 멀리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오전 복도 끝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한국 대사관 측이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한국 쪽 대응책을 정리해 줄 수 있냐는 문자였어요. 짧은 문자였는데 뭔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나라가 이 협상 결과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손안의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95라는 숫자가 또 눈에 걸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이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협상과 직결된다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협상이 먼저였거든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진짜 결렬 선언인지 전술적 압박인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원유 걱정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 여기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죠?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접으려는데 복도 저 끝에서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두바이 항구였어요. 한국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체에 구멍이 뚫렸다고 했어요. 한국인 선원 6명이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이 났다고 했어요. 복도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결렬과 한국 선박 피격. 두 뉴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올라와 있었어요. 우연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요. 두바이행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보였어요. 뿌연 봄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 먼 데서 한국 선원 6명이 불과 싸우고 있다는 걸 그 하늘 아래서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두바이로 가기 전에 저는 먼저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란 종전 협상 결렬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야 했거든요.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양측 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서들이 상황실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한 잔 내밀었어요. 받아서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뜨겁기만 했어요. 미국이 이란에 보낸 양해각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었어요. 협상 기간 동안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이란이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상하는 동안만큼은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둘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이었습니다. 무기급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유예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 동안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대이란 제재 해제 협상이었어요. 이란이 앞에 두 조건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제재 해제를 위한 30일간의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재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풀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거였어요. 읽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꽤 많이 양보한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이 정도 조건을 내놓은 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양해각서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됐을 때 협상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4월 11일과 12일에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직접 마주 앉기도 했어요. 그 회담이 아무 합의 없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결렬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간극이 있어도 대화 채널이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비대면으로 양측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갔어요. 파키스탄이 미국에 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란에 미국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느리고 답답하지만 그게 유일한 채널이었어요. 그 채널로 이란 답변서가 온 거였습니다. 답변서를 펼쳤을 때 표정이 굳었어요. 이란의 요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의 해상 봉쇄를 먼저 종식하라. 미국이 호르무즈 인근에서 이란 선박과 시설을 압박하는 해상 봉쇄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둘째,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를 해제하라. 미국이 이란 원유를 사지 못하게 막는 제재를 협상 기간 동안 임시로 풀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모든 전선에서 전쟁부터 완전히 중단하라. 공중폭격, 해상공격, 지상작전 전부를 멈춘 뒤에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거였어요. 결국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을 묶어야 봉쇄를 풀겠다고 했어요. 이란은 미국이 먼저 봉쇄를 풀어야 핵협상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도 첫 번째로 손을 내미는 순간 약해 보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란 종전협상 결렬의 핵심이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는 구조였어요. 상황실 동료 레자가 답변서를 같이 읽다가 말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말이 되기는 해요. 먼저 무기 내려놓으라고 하면 협상에서 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면 문제예요. 레자는 이란 담당이라 이쪽 사정을 잘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어요. 레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렬된 거죠.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청사마당이 보였습니다. 나햇빛이 마당 한가운데를 하얗게 채우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 야자수가 바람 없이 서 있었습니다. 협상이 이 구조로 가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키스탄이 중재를 이어간다고 해도 양측이 이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메시지를 아무리 주고받아도 결과는 같을 거였습니다. 상황실 한편에서 다른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현황이었어요. 한국 국적 또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6척이 통항을 기다리며 정박 대기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봉쇄를 선언한 뒤로 배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26척이라는 숫자 옆에 다른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10일 이상 대기 중이라고 했어요. 10일이면 선원들이 그 배 위에서 열흘을 보냈다는 얘기였습니다. 바다 위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면서요. 교대 인원도 못 들어오고 항구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협상이 결렬될수록 그 10일이 20일이 되고 30일이 됩니다. 선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들어온 다른 뉴스가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 화물선이 피격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6척 중 한 척이었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레자가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두바이 간다고 했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 지금 위험하지 않냐고 했어요.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레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는데 레자가 뒤에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번 이란 종전협상 결렬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말이 복도에 남았습니다. 두바이행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으로 파키스탄 평원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쯤 됐을까 옆자리 승객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어요. 무슨 뉴스냐고 물었더니 화면을 기울여 보여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피격 관련 추가 보도였어요.
이란 국영 언론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공격한 게 맞다는 내용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사막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붙었습니다. 5월 아랍에미리트의 낮이었어요. 그늘 속에서도 땀이 났습니다. 택시를 잡아 두바이 독스 조선소로 곧장 달렸어요. 창밖으로 고층 건물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도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게들이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결렬 뉴스가 터진 날과 같은 날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두바이 독스 수리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방문 목적을 물었어요. 파키스탄 외교부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쪽에 전화를 했어요. 2분쯤 기다렸을까요? 안내 직원이 나와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조선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금속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 멀리서 용접 불꽃이 파랗게 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어요. HMM 나무호는 도크 안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처음으로 그 크기를 실감했어요. 길이 182m, 폭 30m. 숫자로 들으면 그냥 큰 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옆에 서면 달랐습니다. 철제벽이 아파트 건물처럼 머리 위로 솟아 있었어요. 선체색이 붉은 하단 부분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막을 젖혔습니다. 선미 좌연 외판이었어요. 구멍이 있었습니다. 직경 약 50cm였어요. 안쪽으로 방구형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불에 타는 적이 그 주변으로 넓게 퍼져 있었어요. 내부 프레임이 한쪽 방향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구멍 가장자리에 댔어요. 금속이 뒤로 말려 있었습니다. 폭발 압력이 안에서 밖으로 터진 게 아니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충격이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금속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했어요. 5월 4일 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이 자리를 두 차례 타격했어요. 첫 번째 타격으로 기관실에 불이 붙었고 두 번째 타격으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선체에서 CCTV 영상에 비행체가 포착됐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비행체 엔진잔에도 수거됐다고 했습니다. 기뢰나 얼어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었어요. 이 구멍의 모양과 위치가 비행체에 의한 것과 더 일치했거든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은 24명이었습니다. 한국인 6명, 나머지는 외국인 선원이었어요. 전원 무사했습니다. 무사한 게 기적이었어요. 기관실에서 불이 나면 배 전체로 번질 수 있거든요. 182m짜리 배가 바다 위에서 불덩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4시간 동안 불과 싸웠어요. 4시간 만에 화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인선을 구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동안 그 배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교대 인원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항구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조선소 직원이 나중에 말해줬는데 선원들이 교대를 미루고 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막 밖으로 나왔어요. 조선소 마당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와 용접 연기가 섞인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구멍 앞에서 느꼈던 감각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이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두바이 고층 건물들이 저 멀리 보이는 조선소 안에 50cm짜리 구멍이 뚫린 배가 서 있었습니다. 선박 운항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호르무즈 인근 해상에 한국 국적 또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이 26척이었어요. 이란이 봉쇄를 선언한 뒤 통항을 기다리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나무호는 그 26척 중 하나였어요. 정해진 항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피격됐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이란 대사관은 부인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혁명수비대 발언이 이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누군가가 뚫은 거였어요. 저절로 생긴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수리 일정을 잡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기관실 안쪽까지 들어가서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했기 때문에 기관실 안이 아직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수리 규모도, 기간도, 비용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조선소를 나왔어요.
정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용접 불꽃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결렬이 문서 안에만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구멍 앞에 서니까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50cm짜리 실제 구멍이었어요. 그 구멍 너머에 불이 있었고 불 속에서 24명이 4시간을 버텼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아부다비로 가야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 차로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도로 양쪽으로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봄이라도 낮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에어컨을 세게 틀었는데도 창문 쪽에서 열기가 느껴졌어요. 이 더위 속에서 포대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다우프라 공군기지 인근에서 내렸어요. 협조 공문을 통해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안내장교를 따라 포대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밑에 모래가 깔렸습니다. 신발 안으로 모래가 들어왔어요. 철조망 너머로 발사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공2였어요. 처음으로 실물을 보는 거였습니다. 크기가 예상보다 컸어요.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옆에 다기능 레이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사막에서 레이더만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저 레이더가 무엇을 잡아내는 건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저 레이더가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발사관에서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요. 그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레이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저 시스템이 지금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안내장교가 멈추더니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발사대 옆에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장비 하단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였습니다. 한화 시스템 소속이라고 했어요. 일어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손바닥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2달이 넘었다고 했어요. 2달 동안 이 사막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분에게 3월 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174발을 쐈을 때 얘기였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숫자는 161발이었습니다. 174발 중 161발을 요격했어요. 퍼센트로는 96%였습니다. 패트리엇을 포함한 다른 방공체계들도 작동했지만 천공이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어요. 순항미사일 8발은 전부 막았습니다. 8발 중 8발, 100%였어요. 그 숫자를 얘기했더니 기술자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숫자는 숫자예요. 실제로는 훨씬 무서운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경고가 울리면 몇 초 안에 다 해야 하거든요. 레이더가 잡고 교전 허가가 떨어지고 발사하고 요격 확인까지. 그 사이에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훈련한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톤이 담담했어요. 무서웠냐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서웠죠. 그런데 일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안내장교가 자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약 37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어요. 50억짜리 미사일입니다. 천공이는 그것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17억 원 안팎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성능이 낮은 게 아니었어요. 요격률은 더 높았으니까요. 가격은 3분의 1인데 96%를 막은 겁니다. 이 숫자를 보고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특수한 조건 아닌가? 이란이 쏜 미사일 성능이 낮았던 거 아닌가? 패트리엇이 같이 막았으니까 된 거 아닌가? 그 합리화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발사대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레이더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다시 무릎을 꿇고 점검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별한 장비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였어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작업복에 땀자국이 생기면서 조용히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이 사막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란 종전협상 결렬 이후 이 포대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그때 처음 구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이 다시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그 미사일이 올라올 때 이 포대가 막아야 합니다. 막으면 아랍에미리트의 원유시설이 살아남아요. 원유시설이 살아남으면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이 기름을 실을 수 있고요. 그 연결고리가 이 발사대 한 기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발사대 옆에 서 있는 저 기술자 한 명 위에 걸려 있었어요. 기술자가 점검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모래를 손으로 털었어요. 이쪽을 보더니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추가 포대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미 공장이 밤새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공장이 이 사막 때문에 밤새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란 종전협상 결렬과 경북 구미 공장 야간 가동이 연결된다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가 안 됐어요. 포대를 나서면서 안내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술자가 얼마나 더 여기 있을 예정이냐고요. 장교가 말했어요.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 상태로 길어질수록 포대를 계속 운용해야 하고 그러면 기술 지원도 계속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란 종전협상 결렬이 저 기술자의 귀국 날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에어컨을 켰어요. 사막 열기가 잠깐 차 안을 달구다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96.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파키스탄 대사관 연락사무소로 이동했습니다. 포대를 나서서 차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아부다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 원유가 어떻게 오는지를 매일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주유소 기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매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기름이 오는 길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해서 이란 종전협상 결렬 이후 아랍에미리트 측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첫 장을 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극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었어요. 방문 목적은 원유 확보였습니다. 결과는 2,400만 배럴이었어요. 2,4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280만 배럴 수준이에요. 2,400만 배럴은 그것의 8배가 넘어요. 한국이 8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원유입니다. 전쟁이 한복판에서 이 물량을 극비방문 한 번으로 뽑아왔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자리에 앉아서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항목을 읽으면서 연결됐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 원유를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배경이었습니다. 천궁이 실전 성과였어요. 3월 초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을 막아낸 그 96%가 직접적인 근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자국 원유 시설과 핵심 인프라를 지킨 무기 체계가 한국산이었어요. 천궁이가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키지 못했다면 원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원유 시설이 타격받으면 유조선에 실을 기름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2,400만 배럴로 이어진 거였어요. 실전 성과가 외교 테이블에서 무게를 만든 거였습니다. 사장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천궁이가 막아줬으니까 원유를 줬다고? 비즈니스예요. 의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가 그게 맞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였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의 근거가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기술력이었어요. 이란 종전 협상 결렬로 중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기술력이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켰고 그 신뢰가 원유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도 한국 측에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국 원유를 한국 비축시설에 저장해 두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석유 비축 능력이 세계 6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 종전 협상 결렬로 호르무즈가 막히자 중동 산유국들이 오히려 한국을 원유 저장 기지로 쓰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한국이 확보한 비축유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정부 비축량 7,648만 배럴과 민간 비축량 7,383만 배럴을 합치면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약 1억 5,700만 배럴이었어요. 3개월 안에 추가 확보 가능한 3,5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총 208일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넘어요. 이란 종전 협상 결렬로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혀도 6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208일치 비축유가 중동 산유국들에게 한국을 안심하고 원유를 맡길 수 있는 나라로 보이게 한 거였습니다. 이번엔 일본 상황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95%가 넘어요. 한국의 약 70%보다 높았습니다. 비축량 순위는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였어요. 숫자만 보면 일본이 더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어요.
일본은 원유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대신 미국 동맹 관계에 기댄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 총리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외교적 부담을 지든지 하는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대신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맡기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병 압박 대신 원유 외교로 위기를 넘겼어요. 군사력으로 길목을 지킨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신뢰를 쌓은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 대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이 달리는 기름 중 일부가 한국으로도 갈 거예요. 이란 종전협상 결렬이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이 확보해둔 기름이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천공2였고 천공2는 포대 옆에서 작업복 입고 무릎 꿇고 있던 기술자가 만든 거였어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이 이 협상 결렬의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생각을 바로 정리하기가 이상하게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이 협상 테이블 주변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한국을 이 구도 안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일 수 있다고. 협상이 재개되면 구도가 또 바뀔 수 있다고. 그 마지막 합리화가 손에 잡혔어요. 저녁에 일본 외교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일본 외교관이 한국한테 그걸 먼저 묻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부다비에서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아직 포대 쪽 감각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96%를 막아낸 발사대 앞에 서 있었던 그 감각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 지평선이 수평으로 뻗어 있었어요. 이륙하면서 그 지평선이 기울었습니다. 좌석 앞 화면을 켰어요. 뉴스 채널로 맞췄습니다. 일본 방송이었어요.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95%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란 종전협상 결렬로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일본도 직격탄을 맞아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군사 참여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파병이냐, 외교적 부담이냐, 일본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였어요. 그 화면 옆으로 다른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였어요. 7,775. 전 거래일 대비 3.7% 상승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란 종전협상 결렬 소식이 터진 날에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전쟁이 길어지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게 직관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 이슬라마바드 공항 대기실에 앉아서 추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었어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85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0%가 늘어난 수치였어요. 중동이 불안할수록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반도체를 한국이 공급하는 구조였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반도체 수요가 커지는 역설이었습니다. 전쟁이 한국의 방산을 키웠고 방산이 원유 외교를 만들었고 그 외교가 에너지를 지키는 동안 반도체가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이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한꺼번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 대기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내려다보는데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청사로 돌아왔을 때 동료 레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이란이 왜 계속 버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레자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봉쇄를 풀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을 묶어야 봉쇄를 푼다는 입장이고요. 둘 다 첫 번째로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이란 종전협상 결렬의 핵심이 결국 그 구조라고 했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물었어요.
레자가 컵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란이 경제적으로 더 버티기 어려워질 때요. 아니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여론 압박을 받을 때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예요. 그 전까지 호르무즈는 계속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그 위험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레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움직인 방식이 좀 다르지 않냐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 편이냐 이란 편이냐를 고르는 동안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랑 먼저 손을 잡았다고요. 파병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고 자기 기술력으로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면 구도가 또 바뀔 수 있어요. 레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또 다음 자리를 만들겠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저녁 파키스탄 외교부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결렬 이후 중재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내부 회의였어요. 회의실 한쪽 벽에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빨간 선 위로 선박 항로가 지나갔습니다. 그 항로에 한국발 유조선 경로가 굵게 그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 지도를 수없이 봤는데 한국 경로가 저렇게 굵게 표시된 지도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도를 만든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나무 선체구멍, 포대 발사대 96%, 2,400만 배럴, 208일, 코스피 7,775, 반도체 85억 달러. 그 숫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의 맨 앞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두바이를 거쳐 돌아오는 긴 비행이었어요. 게이트를 나서는데 공항 특유의 냉방 공기가 먼저 왔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가족들, 마중 나온 사람들, 안내 화면을 올려다보는 승객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란 종전협상 결렬이라는 뉴스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 주유소 기름값이랑 연결된다는 걸 알면 달라지겠지만요. 수화물을 찾고 나서 공항 안쪽 카페에 잠깐 앉았습니다. 비행시간이 길어서 피곤했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테이블에 눈이 갔어요.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었어요. 머리가 반쯤 휘었습니다.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발 앞에 캐리어가 있었는데 공구 가방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까 게이트에서 같이 나온 사람 같았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오셨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공이 관련이냐고 물었어요. 잠깐 쳐다보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냐고 물었어요. 이번에는 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했어요. 아부다비 포대에서 젊은 기술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웃었어요. 자기 후배라고 했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거예요. 몇 달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석 달이 조금 넘었다고 했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박기사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물었더니 56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얼마나 했냐고 물었습니다. 손을 한번 내려다 봤어요. 그러더니 처음 입사했을 때 23이었다고 했습니다. 23세 시작해서 56이 됐다는 거잖아요. 33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저 손바닥에 있었어요.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장갑 흔적이 선명했어요. 33년 동안 장갑을 끼고 일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봤어요. 그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73년에 사우디 갔었어요. 건설 현장이었는데 낮 기온이 52도였다고 했어요. 철근 잡으면 장갑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했다고 했어요. 월급 받으면 절반을 봉투에 넣어서 붙였대요. 그 돈으로 제가 학교를 다닌 거고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우디 갔던 그 자리에 지금 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건물 올렸고 저는 미사일 시스템 올리고 있고 그게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협상 테이블 주변에서 일하면서 나라를 숫자로 봤어요. 원유 의존도 몇 %, 비축량 며칠치, 유격률 몇 %. 그 숫자들 뒤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52도 사막에서 철근을 잡은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들이 같은 사막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어진다는 게 왜 그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사막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던 분들이 있었어요. 52도 사막에서 철근을 잡았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 고향으로 붙였어요. 그 돈이 아이들 학비가 됐고 아이들이 기술자가 됐고 그 기술자가 50년을 건너뛰어 같은 사막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73년 사우디 철근이 2026년 아부다비 천궁이로 이어진 거잖아요. 파독 광부도 있었습니다. 1963년 독일 탄광 지하 1200m에 내려간 분들이 있었어요. 머리에 헬멧 램프 하나 달고 하루 종일 석탄 먼지를 마시면서 그래도 월급이 생기면 절반을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새벽 4시에 일어난 분들도 있었어요. 기숙사 방 하나에 6명이 살면서 월급날이면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 손들이 한국 공장을 돌렸고 그 공장이 한국 기술의 뿌리가 됐어요. 천궁이가 96%를 막아낸 그 성과는 저 먼 데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분들 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호흡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틀렸습니다. 이 협산 될렬로 가장 많이 잃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천궁 이 96%는 운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원유 2,400만 배럴은 일시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나라가 이 협상의 결과를 가장 잘 준비해두면 나라였다는 걸 50년 전 사막에서 철근 잡은 손이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졌는지를 오늘에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틀렸다는 말이 입안에서 잠깐 맴돌다가 나왔어요.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잡았어요. 저도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그 굳은 살이 다시 느껴졌어요. 33년치 굳은 살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은 채로 한참 있었어요. 박 기사가 먼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놓지 않았어요. 그 잠깐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이슬람아바드로 돌아왔을 때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외교부 청사로 갔어요. 청사 복도는 불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낮에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 복도가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창밖으로 청사 마당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마당 한가운데를 하얗게 채우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 이란 종전협상 결렬 이후 움직인 경로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봤어요. 이슬람아바드 청사복도, 트럼프 게시물, 두바이 항구, 나무호 선체, 50cm 구멍, 선미 자연 외판, 불에 탄 흔적, 아부다비 사막, 포대 발사대, 96%, 174발 중 161발, 기술자의 단단한 손, 보고서, 2,400만 배럴, 208일, 인천공항 카페, 박기사, 1973년 사우디, 52도, 철근, 봉투. 그 숫자들이 이번에는 다른 순서로 연결됐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결렬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 협상이 결렬될수록 이란의 봉쇄가 길어지고 봉쇄가 길어질수록 천궁이의 가치가 올라가고 천궁이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한국의 외교적 무게가 커졌습니다. 전쟁을 이용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한국이 쌓아온 것들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 쌓아온 것들이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됐다는 걸 박 기사가 알려줬어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 출장 동안 메모한 것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맨 위에 적어둔 숫자 3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95는 한국 수입 원유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10개 중 9개 반이에요. 이 숫자가 이란 종전협상 결렬의 직격탄이었습니다. 96은 천궁2가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요격률이에요. 174발이 날아왔는데 161발을 잡았습니다. 이 숫자가 원유 2,400만 배럴을 만들었어요.
208은 한국 비축유가 버티는 날수입니다. 6개월이 넘어요. 이 숫자가 이란 종전협상 결렬이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이 아슬아슬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수첩을 천천히 덮었어요. 틀렸습니다. 제대로, 완전히 틀렸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나라가 이 협상의 결과를 가장 잘 준비해둔 나라였습니다. 전쟁 당사자가 아닌 나라가 전쟁 한복판에서 원유를 확보했어요. 숫자로만 봤던 나라 뒤에 50년을 건너온 손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협상 테이블을 오가면서 그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메시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재국 외교관이라는 자리가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어요. 전쟁 당사자 사이에서 숫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마음속에서 완성하고 나서 한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어요. 가로등 주변으로 나방 몇 마리가 빛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나방 한 마리가 빛 주위를 천천히 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을 창유리에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이슬라마바드 5월 밤 공기가 유리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 건너편 건물이 협상장이었습니다. 4월에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았다가 아무 합의 없이 일어선 자리였어요. 그 협상장이 불 꺼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결렬, 그 두 글자가 저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렬이 한국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 손이 계속 생각났어요. 33년치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부다비 포대발사대 하단을 점검했어요. 96%를 만들었고 2,400만 배럴을 끌어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사막에서 2달을 버텼어요. 무서웠죠. 그런데 일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또 떠올랐습니다. 그 담담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1973년 사우디 사막에서 아버지가 52도 더위 속에 철근을 잡으면서 봉투를 채웠던 그 담담함과 같은 거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담담함이었어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불을 껐어요. 청사문을 나서는데 이슬라마바드 밤공기에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파키스탄의 봄 흙냄새였어요.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어딘가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도시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이 청사 주변은 불빛이 적어서 별이 잘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협상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모릅니다.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이란이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결과가 또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기사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무릎 꿇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테니까요. 1973년 사우디에서 봉투를 채웠던 손이 2026년 아부다비에서 발사대를 점검하는 손이 된 것처럼 그 손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오늘 밤은 좀 다른 기분으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사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가로등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을 걷는데 발밑 자갈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어요.